소개받은 이종찬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사실 되게 많이 떨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 다시 강단에 소개된 지가 한 4, 5년 만에 다시 소개되는 거라서 약간 좀 떨리고 기대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KTX를 타고 심지어 앞 열차를 놓쳤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독립연구기획자라고 그냥 제 소속은 저렇게 보통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 문제를 연구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혹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 한번 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한 5분, 6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좀 어려운 얘기이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강의의 주제를 부탁받았을 때,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를 앞으로 쭉 1시간 동안 하겠지만 요 타이틀 안에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의 핵심이 어렵고 약간 입에 안 붙는 말이지만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우리가 경계를 그리게 되겠죠. 하나의 공간이 있으면 경계를 나누고 그 안과 밖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안 또는 밖이 아니라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안도 밖도 아니고 안과 밖의 사이. 요게 디아스포라적인 것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 사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그 문학과 예술 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연구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그래도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준비해본 사진인데요. 이 중에 제가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마스크를 한 번은 아까 교수님이 마스크를 열고 한 번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표정도 못 읽고. 근데 저도 그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서 한번 강의하기 직전에 한 번만 짧게 마스크를 내려보겠습니다. 제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저인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 보면 서신 교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2020년에 그러니까 그 인천에서 내년마다 영화제가 열리거든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아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영화들을 트는 영화제인데요. 그 영화제 측에서 기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저를 포함해서 2분이 한국에 살고 있는 연구자들이고요. 저 위에 2분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모만 보면 어떻죠? 외모만 보면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저를 포함한 2명은 한국에 살고 있고 왼쪽 상단에 여자 선생님은 독일에 살고 계세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사랑하는
여성분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일본에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일본에 있을까? 이런 질문이 먼저 들어야 되고요. 저 왼쪽,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쭉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제일교포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한국과 독일과 일본에 있는 세 개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제가 시작되는 시기에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자 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그 계획은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디아스포라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제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오늘의 본론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저기는 한국이 아니고요. 폴란드와 체코 국경 사이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인데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제가 저기 빗금을 쳐놨죠. 왼쪽에 있는 이름이 폴란드 이름이고요. 이 지역의 이름이고요. 치에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체스키 태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지역을 가르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이 다리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저 다리가 국경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도 약간 촌사람이어서 저는 강원도가 고향인데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곳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다리가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한강대교? 대구에는 뭐가 있죠? 수성교. 네, 수성교가 좀 큰가요? 네.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그 사이즈나 규모나 크기 면에서 그 정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자그마한 시골의 다리 하나가 국경이에요. 근데 뭐죠? 중간에 검문소도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 4-5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그러니까 구분선,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단단하거나 크거나 거대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그거에 대한 하나의 실례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봐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 심지어 여기 돈도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2개 가지고 물론 유로화가 있지만 여기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유로화 안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현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폴란드 돈을 여기 넘어오면 폴란드 돈을 쓰는 거고 저길 넘어가면 체코 돈을 쓰는 거예요. 말도 달라요. 저 혼자만 너무 신기해하고 있나요? 아무튼 저 사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PPT를 준비하면서 했었습니다. 네. 이 강연을 마련해 주신 연구소가 통일문제연구소라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귀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초대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강연 이 과목의 제목이 남북 관계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백낙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 비평가 분이 쓰신 말인데요. 조금 어렵죠.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 증후군이라는 말을 백낙청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선천성이 아니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경험을 하니까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됐다는 거예요. 뭐가? 분단을 인식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과 북에 나눠져 있는데 그 남북한의 경계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단이 지겹다고 한다. 아니면 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남북한이 분단되고 난 이후 몇 년이 지났죠? 60년, 70년 지나고 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하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언제였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과 북이 뭐라고 하죠?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자, 남과 북을 합동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엔트리가 절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왜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들이, 솔직한 얘기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인식의 기저에는 아마 이런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조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김성경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분은 분단적인 마음이다, 그게. 우리가 분단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시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었죠. 그 다음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이전에 분단 사태가 있었죠.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 안에서 우리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 그게 분단적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학자의 최근의 논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되고 위험해질 때 이제 우리는 약간의 무덤덤함이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는 거는 해외에서 연락이 와요. 너 괜찮니?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위험스러움을 가장 먼저 체감해야 될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디아스포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시 반까지 일단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으면 되겠죠? 네. 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10명이 채 안 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2개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앗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디아는 이렇게 어떤 구심적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홈타운에 있었던 존재들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딱 이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산. 이란 말 어렵지 않으시죠? 이산가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과 북의 이산가족.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얘기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은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식화된 국가 없이 여기저기 떠들고 있는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였던 것이 지금은 어떠한 의미로 확장돼서 쓰이고 있냐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어떤 개념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확장되었어요. 조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대의 노예무역. 자, 노예무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민지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분쟁이나 세계 전쟁. 그다음 네 번째, 시장 경제 글로벌리즘. 그죠? 자본주의의 문제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핵심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폭력적으로,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 강요당한 사람들과 여기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까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분이 그런 존재인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태어난 곳도 일본이고 살고 있는 곳도 일본이에요. 이분이 이런 디아스포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식민 지배 같은 경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중국의 만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와이를 거쳐 멕시코, 쿠바 이렇게 나가야만 했던 디아스포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예무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지금 미국의 흑인들이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노예무역으로 팔려온 존재들. 그 당시에 흑인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놀랄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분쟁이나 세계 전쟁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난민 같은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빼먹었는데 그 아일란 프루디라고 하는 갓난 꼬마 아이가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쪽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돼서 물에 익사해서 떠밀려온 아이가 해변가에서 발견됐던 사진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진인데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그죠? 근데 문제적인 게 이겁니다. 시장경제 글로벌리즘이라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저 사진에 어떤 그 구도나 배치나 맥락이 있거든요.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어떤 번화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왼쪽은 행인들이고요. 오른쪽은 거기에 앉아서 지금 일종의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은 노숙을 하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사진이 찍힌 곳은 홍콩이에요. 홍콩의 번화가예요. 한국으로 뭐 서울로 치면 명동 뭐 이런 데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성, 다 여성들인 거 보이시나요? 홍콩의 가정에서 가정 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홍콩 땅에 필리핀의 여성 노동자들이 저기에 가서 약간의 노숙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저 요일이 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 그러니까 가정 돌보미 일을 하면 그 가정에서 돌보미 일을 하고 먹고 숙식을 하는데 휴일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공동체 아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왜 저들은 필리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홍콩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뭐 여기 얘기했던 시장 경제 글로벌리즘이 되겠죠. 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죠?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홍콩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고 한국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조선족 노동자분들이 많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냥 자기가 돈 벌려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듦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아서 오는 건데 그걸 순전히 자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가 관철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구조적으로 강제적인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내 나라, 내 땅에서 돈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조금 확장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지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제일조선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용어도 되게 낯서실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제일교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던 코리안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우리가 제일조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존재한다. 일본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어로는 자이니치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 누구였지? 유도 선수 누구였죠?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누구였죠? 기억나시죠? 올림픽 안 보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일교포 유도 선수였. 그래서 엄청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저도 올림픽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일조선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니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일본어로 자이니치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왜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인인가? 왜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 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조선인의 역사적 기원은 간단히 요약하면 요 맥락 안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일본이
그 이전에 어떤 나라였죠?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였죠? 조선이었죠.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그 다음에 45년도에 해방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때 해방되기 이전에 일본에 넘어가 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지만. 근데 47년도에 갑자기 일본의 천황이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일본 안에 있는 조선인들은 다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해야 된다. 일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코리안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남한과 북한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이후 48년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점령당하기 전에 존재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적어 넣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48년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52년도에 일종의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한,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잖아요. 전후 처리. 그 회담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이 자리에 한국 조선인 대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 이전에 역사적 기원으로 봤을 때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인이라고 얘기한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965년도에 일본과 한국만, 그러니까 북한 말고 한국만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국교를 맺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래서 65년 이후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 국적으로 많이 바꿔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2021년에 지금 일본에 여전히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적을 민족의 적,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인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퀴즈 한번 해볼까요? 몇 명 정도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일본 땅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난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절반 정도는. 난민의 위치를 감수하겠다는 건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의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전히 있거든요. 자, 놀라지 마세요. 무려 3만 명.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 추산은 아니고요. 비공식. 왜냐? 공식적 통계가 없거든요. 일본에서 낸 적이 없으니까. 3만 명의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코로나 이전에 너무너무 쉬운 세계여행 같은 것들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세계 여행 떠나는 게 그렇게 누구 말에 의하면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조선인의 숫자가 3만 명이나 된다는 거. 너무 지금 요걸 먼저 볼까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나요? 요걸 먼저 보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진강이라고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이거든요. 이 강과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일본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본 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소풍 나와서 지금 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혹시 이 배우 아세요? 한때 일본의 최고 탑스타 여배우였거든요. 사와지리 에리카라고. 지금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근데 엄청 유명했던 배우. 근데 실제로 여기 극중은 조선인인데 일본인 배우가 연기한 거죠. 네. 자, 이 임진강을 일본어도 있고요. 한국어도 있는데 일본어 버전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되겠죠? 이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로 찾아볼게요. 혹시 이랑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13번. 일본 분들은 들으면서 속으로 자, 아까는 한국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까 일본어. 아까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 배우들이 코리안으로 부른 거고 지금은 한국의 가수가 한국의 그 인디 여가수가 일본어로 부른 거거든요. 이게 북한 노래예요, 사실. 북한 노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질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 조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맥락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1교포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우세요. 자기들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노래 나오면 거의 다 우시더라고요. 네. 네.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라고 하거든요. 조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민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고교 무상화라고 해서 일종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무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조선인들 학교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사카에 있는 고등학교 럭비 팀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요 감독이 두 분이거든요. 박사유, 박돈사 두 분이 이제 오사카 조선 고등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자, 이 왼쪽 분은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그리고 이쪽은 제일조선인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가지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한국 분이니까 한국어를 잘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분은 일본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회하는데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놀라웠던 점 하나는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제일조선인 분들은 저를 만나면 다 미안해하세요. 왜 미안해하냐면 자기가 일본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하고 대화할 때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미안해하는데 이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분이 미안해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당당한 태도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건, 트라이는 럭비라고 하는 스포츠가 럭비 공을 들고 상대방 진영에 터치다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트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60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에서 조선 땅으로 다시 넘어온 조선인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본에 남아 있었던 조선인들의 수가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어서 한 40만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본에 귀환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보통 인구가 많이 줄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급속하게. 자, 오늘 제가 디아스포라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큰일 났다. 자, 여기 있는 요 소녀가 미히 나탈리 르무안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히는 한국 이름이겠죠? 나탈리 르무안드는 입양되어 가서 얻은 이름입니다. 근데 벨기에로 갓난아기 때 입양을 가서 자랐는데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단편 영화를 10대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게 이 단편 영화인데 단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찍어온 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눈에 띄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저 베트남 모자거든요. 베트남 가면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게 베트남 모자인 거 알지만 벨기에에서 자란 이 아이에게는 저게 자기의 고향 한국의 모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자기가 잘못 소품을 가져온 건데 그것마저도 근데 그거 자체가 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지 구조와 불일치, 이것도 하나의 디아스포라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미희가 이 미희입니다. 왼쪽이 조금 더 자, 어렸을 때 미희, 왼쪽이 조금 나이 들었을 때 미희, 가장 최근의 미희.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게 뭘까요? A4 용지에다가 샵하고 6261이라고 했는데 저게 뭐일 것 같으세요? 입양 번호 아닌가요? 너무 지금 처음부터 정답을 맞춰주시면 반칙.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저게 자신이 입양됐을 때 거기에 적혀있던 입양 번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라 좀 흥미로운 것은 서양인들은 이런 걸 보면 딴 걸 먼저 생각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훈쌤은 아실 것 같고, 어떤 걸 먼저 떠올리냐면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였던 때 이런 방식으로 번호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매긴 거예요. 네. 그걸 먼저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데이비드 강이라고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아티스트인데요. 캐나다로 입양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사진이. 그 밑에다가 한지 있죠, 한지. 한지를 쫙 깔아놓고 입에다 뭘 물고 있거든요. 저게 소의 혀예요, 혀.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혀. 혀가 짧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의 혀를 구해다가, 근데 소가 엄청 덩치가 크니까 그 무게만 해도 한 몇 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물감, 유화 물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칠해가지고 그걸 입에다 물고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면 뭐가 되죠? 그 흔적이 남겠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언어의 혼란, 언어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것 같아요. 영어와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캐나다는 또 불어를 쓰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약간 지금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있어서 한국에 태어나면 그냥 한국어 당연히 하고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러운 지점을 저런 방식으로 언어적인 혼란을 저런 방식으로 퍼포먼스로 풀어낸 것 같은데, 저게 쉽지 몇 킬로나 되는 그 소혀를 물고 쭉 기어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한 10분 넘게 하는데 땀이 비 오듯 막 떨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물감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거든요. 되게 수행적인 작업을 데이비드 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했던 겁니다. 자, 이 말도 되게 웃기는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말이 가능한 존재가 디아스포라예요. 자, 어떤 언어로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이 선생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쓰시는데 어떤 언어로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던, 근데 그게 궁금했다기보다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자, first language, 우리의 first language는 뭐죠?
세컨드 랭귀지 거의 없죠, 우리. 그냥 한국어인 거잖아요. 근데 퍼스트 랭귀지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가 자기의 퍼스트 랭귀지. 그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언어라고 해서 어미 못자 써서 모어라고 하거든요. 머더텅, 머더 랭귀지. 근데 모 국어는 자, 아까 그분은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에서 쭉 살고 있는 사람의 국적이 한국 국적인 거예요. 그럼 그분의 모국어는 뭐예요? 모국어는 일본어가 아니라 네,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와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언어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 일본에서 제일조선인 3세로 연극 작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김철의라고. 아까 영화 장면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계속 이렇게 연주하고 있을 때 이렇게 패닝하면서 어떤 남자가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분이 김철희신데요. 여기 없나 사진이? 예.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꼬맹이 때 일본으로 넘어와서 우리말을 아예 못하세요. 우리말을 아예 못하는데 어떤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기 제가 인터뷰했던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2002년도에 일본에서 KT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돌아가신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때 납치당해가지고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재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본 경찰이 제일교포에게 막 한국말로 물어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이 한국어로 제일교포에게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 언어인 한국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일본인이 막 야불린대요. 야, 너는 조선인인데 왜 못해? 너네 나라만 왜 못해? 그걸 듣고 이 김철희 씨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 수치스럽고 엄청 창피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김철희 씨에게 되게 오래 남은 에피소드였나 봐요. 여기서도 언어가 분열되어 있죠. 그죠? 코리안인데 코리안을 못하고 일본어를 쓰는 거니까요. 그죠? 자, 또 하나 요거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요걸 먼저 보여드리죠. 자, 한국의 사진가 중에 정주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진가이고요. 저 사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후쿠시마 2011년에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사진만 보면 그게 알 수 있나요? 그냥 그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시골 풍경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막 할머니들이 그냥 나와서 일하다 잠깐 쉬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지금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가게가 문이 다 닫혀있어요. 자, 이 전원 풍경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완전 다르게 읽히거든요. 자,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방사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 평화로운 일상이 아닌 것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 역설적으로 그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주하라고 하는 사진가가. 근데 정주하 사진가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일본을 순회 전시하세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역을 찍은 사진을 한국인이 찍어서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일본에서도 전시회를 하는데 문제는 일본 안에서 오키나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요. 자, 오키나와는 원래는 일본의 국가가 아니었고 한때 독립적인 류큐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일본이 근대화 과정 중에서 한국을 식민 지배했었던 것처럼 오키나와를 식민 지배하고 한국은 독립을 했지만 오키나와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미군 기지의 90% 이상이 다 오키나와 지방에만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 땅에 가서 이걸 사진전을 했는데 그때 오키나와 사진가가 그 사진전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손을 들고 저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분이 일본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일본어 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하지 않고 오키나와 말로 저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일본어도 잘하지만 오키나와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키나와는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진가 당신이 후쿠시마 사람도 안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왜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진가가 자기가 빼앗긴 언어 있죠. 오키나와 말. 그분에게는 뭐가 머더 랭귀지일까요? 오키나와 말이겠죠. 근데 빼앗긴 언어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공론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도발적으로 합니다. 네. 아, 30분이 넘었는데. 자,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꼭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5손가락 안에 꼽는 다큐멘터리가 이분의 작업이에요. 양영이라고 하는 제1조선인 감독이고요. 자기 가족을 찍어요. 네.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요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1년도 DMZ 영화의 3번째 다큐 장편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한국에 개봉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디아스포라 문제에 조금 관심이 생긴다면 이분의 작업을 꼭 보실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일본인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아버지는 생전에 일본인과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비를 아끼는 장모의 풍습이라며 닭고기를 5시간 구워서 스프와 백숙을 만들었습니다. 삼계탕이죠, 우리가 하는. 어머니의 집에 걸려있는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보고 놀라면서도 그는 어머니의 스프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상이 다르더라도 밥은 함께 먹자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반도 초마다大会ではであの時に私が後ろの方でね顎が走りながらね男の子を一人蹴飛ばして男の子が死んだらしいの話をすごく聞いたんやね。それが後々になったんですよ。 어머니가 제주 4.3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죽이고 살아온 어머니는 딸에게 그 기억을 맡기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체험을 털어놓은 후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어머니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듯 보였습니다. 2018년 제주 4.3 추모 7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머니는 70년 만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조선 국적의 어머니,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애국가를 모르는 딸, 그리고 일본인 사위와 함께 제주 4.3의 슬픈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감독 어머니의 고향인 거죠, 제주도가.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 새겨지지 못한 이름들 사이로 어머니의 기억과 망각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사랑을 나는 4남매 중 막내 외동딸로 태어나 오빠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70년대) 초 새 오빠들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귀국 사업에 일환이며 어머니 조국에서 해지 건설 역군으로 라는 설명을 들었던 7살의 나는 조국의 의미도 귀국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는 새 아들들이 자랑스럽다 했지만 집에서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북한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가족이 된 거예요. 오빠들이 그립고 외로워 나도 매일 울었습니다. (2009년) 장남인 권호 오빠가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고 우울증으로 죽어요. 커피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북한에 가서 커피도 못 마시고 클래식 맛도 못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남겨진 가족은 어머니와 나뿐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살이 되신 1945년 오사카 대공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피난하러 가셨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사람이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미군의 폭격을 오사카가 받게 되니까 다시 있던 곳으로 간 거예요. 제주도에서 3년을 지내신 후 1948년에 4.3이 터져 더 이상 제주도에 못 있으셔서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그 여동생을 등에 업고 밀항선에 타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위기에서 또다시 3년 만에 또다시 일본 오사카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의 형상이고요. 감독은 이 작업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난민이었구나. TV에 있는 시리아 난민 이런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어머니 얘기가 바로 난민이고 난 난민의 딸이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어머니는 그 후에 아버지를 만났고 2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아서 막내 딸 저를 낳으셨어요. 우리 네 형제는 자주 어머님이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걸 즐겨 보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가야금 타실 때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그런 그림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웬일인지 오빠들이 북한에 간 이후는 어머니는 가야금을 그만두시고 다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연주하시던 가야금의 소리가 생생합니다. 평양에 있는 오빠들도 어머니의 가야금 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데요. 네, 제가 저는 같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고향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고향을 찾고 있다. 오빠가 있는 평양이냐, 어머니가 태어나신 제주도냐, 아니면 내가 태어난 오사카냐. 이런 질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감각이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의 양현희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저는 보는 분들마다 정말 강력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꼭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다큐멘터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2006년과 2009년에 만들어진 이 두 편의 영화를 꼭 한번 보시고 나서 곧 이제 개봉이 될 세 번째 수포와 이데올로기적 작품도 꼭 기회가 되면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이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화와 함께 제가 모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내년 5월 인천, 조금 멀기는 하지만 혹시 오실 일 있으면 인천에 오셔서 양현희 감독의 영화들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단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